네, 안녕하세요. 청광호입니다. 오늘 제가 좀 나눌 이야기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안 다치고 안 아픈 게 최고죠. 근데 누구나 그거를 피하고 싶지만 그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산재를 경험했을 때, 맞닥뜨렸을 때 당황해하지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만 기억하신다면 산재에 대한 어색함, 산재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인데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산재가 뭐죠? 산업재해가 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즉 일과 관련해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이를 업무상 재해, 즉 산재,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좀 포인트 아니겠어요? 첫 번째, 근로자일 것. 두 번째, 업무와, 즉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뭐 부상이건 질병이건 장애건 사망이건. 좀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산업구조의 다변화라든가 이런 복잡화로 인해서 뭐 예외라고 하긴 그렇지만 규정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 근로자가 뭐죠? 쉽게 얘기하면은 임금을 목적으로, 즉 돈 벌려고 나의 노동을 사업 또는 그 사업장에 제공하는 사람들을 그 주체를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름 보면은 근로자 같으면서도 사업주 같은 사람들 내지는 근로자가 아닌데 마치 근로자처럼 일하는 분들 즉 사업주분들 그래서 중소기업 사업주에는 특례가 있어요. 즉 근로자가 아님에도 내가 임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은 산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원칙은 근로자다. 다만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산재가 발생했어요. 신청은 어디다 해야 될까요? 노동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아니에요. 옛날 분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예전에 공상 처리할 때 저기 노동부에다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옆에 있는 데도 해야 돼요? 회사 옆에다 해야 돼요? 어디다 해야 되죠? 재해 근로자가 재직 중인, 즉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얼마나 걸려요? 이거는 정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조금 일찍 처리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업무상 사고거든요. 사고.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빠르면 3개월도 있어요. 2개월도 있어요. 이건 좀 빠른 경우, 통상 이제 3, 4개월 생각하시면 되고, 질병 경우에는 길어요. 1년,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복잡하잖아요. 전문조사를 거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거에 심의를 또 거쳐야 되니까 아무래도 사고보다는 좀 길게 됩니다. 기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산재 처리를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면은요, 일정 그 표준화된 어떤 서류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거 준비해 주세요 하기도 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친절히 안내를 해줍니다. 자, 먼저 산재 하면은 자, 아프거나 다치거나 돌아가시거나 장애가 남거나 내 신체에 관련된 그러면 뭐와? 병원과 연관이 있죠. 이게 사실은 사건별로 준비된 서류가 너무 상이하고 그리고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발부를 받을 기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의료기관에서 발부를 받아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요양신청이라면 최초 요양신청서에 관련된 소견서, 그죠? 그리고 뭐 의무기록은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각종 검사 결과지, 그리고 여기에는 영상 촬영물까지 포함이에요. 이런 서류들을 발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측에서, 즉 회사에서 받아야 될 서류,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태가 필요한 경우라면, 즉 과로인 경우라면 근태 등, 그리고 업무 분장표도 있을 수 있겠고 조직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발부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분의 직업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4대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관련된 서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유족이라고 하면은 뭐 많이 있죠. 주민등록부 초본, 또 혼인관계증명원, 가족관계증명원 등등등 이런 서류들을 발부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출해야 서류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의료기관, 사측, 공공기관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정형화된 서류라고 하면은 입증의 방법이 달라질 때 그걸 입증하는 방법에 따른 즉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동료 근로자 진술이 있을 수 있겠죠.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를 만약에 고속도로를 통해서 출퇴근을 했다. 하이패스 기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법인에서는 이제 과로 사건을 할 때는 최근에는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이런 거를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법인 카드 내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카드 내역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유족 사건인데 법률론이 아니고 사실론이다. 즉 법률상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또 필요해요. 그거는 뭐 주변인의 진술이라든가 가족 행사에 참여했던 내용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드리면은 경우에 따라서 그 제출의 서류는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사실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 산재가 되냐 안 되냐의 관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산재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가 중요하겠죠.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요양급여가 있다. 그리고 휴업급여가 있다. 그리고 장애급여가 있다. 그리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있다. 이 외에도 많아요. 이거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요양급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산재가 끝나는 날, 즉 치유된 날까지 기간 동안에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 요양비를 주는 건데 나는 근데 공단에서 요양비를 돈으로 받은 적이 없는데요. 당연히 없죠. 왜요? 사실상 이거를 우리가 현물급여라 그래서 이거는 재해자 본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환자분이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입금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산재가 승인되기 전에 이미 내가 요양비를 결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돌려받는 거죠. 자, 두 번째,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이 요양기간 중에 즉 요양기관은 똑같아요. 이 주기는 똑같은데 동시에 뭐가 인정이 돼야 되냐면 취업이 불가한 상태에서 요양을 하셔야 돼요. 즉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요양을 하면 요양급여만 받는 거고요.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요양을 하셔야지 휴업급여를 줍니다. 자, 휴업급여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평균 임금의 70%, 자기가 받던 일당의 7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예외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애급여. 산재가 다 끝났어요. 여기 산재가 끝났단 말은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불편함에 따라서 장애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 등급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등급이 14가지. 1급부터 14급. 1급이 제일 중하신 분들. 14급이 제일 경미하신 분들. 1급부터 7급은 연금. 8급부터 14급은 일시급만. 다만 연금 중에서 4, 5, 6, 7은 뭐가 가능하다고요? 일시금으로 선택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가능해요. 근데 1, 2, 3급은 일시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뭐는 가능하다? 1급부터 7급 연금 대상자들은 일정 부분의 선급금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1급과 2급은 장애급여 플러스 뭐가 나온다? 간병급여가 나온다. 이게 장애급여예요. 다음으로 유족급여죠. 유족급여는 연금이 원칙이죠. 그래서 연금 수급권자가 있느냐를 먼저 체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연금 수급권자가 없어요. 그럼 뭐만 줄까요? 유족 일시금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장의비와 함께. 자, 유족 일시금은 평균 임금의 며칠분? 1,301분. 장의비는 평균 임금의 121분. 다만 그 장의비 금액이 매년 고시되는 최저와 최고 사이를 즉 최저는 맞춰주고 최고에서는 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연금은요. 뭐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 곱하기 0.47에 하니까 0.52에 곱하기 365 한 거를 12로 나눈 금액이 매월 연금인데 그렇게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고요. 대략 오차가 있어요. 2,000원 정도 오차가 있는데
평균 임금 10,000원당 월 16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임금이 10만 원인 분이라면은 100% 연금했을 때는 매월 얼마? 160만 원. 물론 조금 오차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실무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 하세요. 뭐가 유리해요? 통상적으로 한 6년 6개월? 넉넉히 잡아서 7년 이상 연금 수급권자의 기대형이 남았다 그러면 100% 연금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급여, 즉 현물급여를 제외하고 보세요.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이거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평균 임금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평균 임금이라는 게 뭐 근로기준법에 있는 규정을 산재법에서 적용하긴 하는데 직업성 암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분이 용접공으로 30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그만둔 지 25년 만에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평균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회사 없어졌는데요? 임금 자리 없는데요? 이런 경우, 즉 직업병인 경우에 평균 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개수라 그래서 0.73만 인정을 해주는데 일당 기준으로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건 부당하다 해서 이거를 또 적용 제외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즉 뭐다? 평균 임금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산재의 일반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 영상을 보셨음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당연히 있겠죠? 혼자 하려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어차피 무료 상담이니까요. 상담을 요청하세요. 노무사님들과 상담을 해보시는 게 직접 뭐 대면 상담이 됐건 유선 상담이 됐건 1대1로 상담을 해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상병처럼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접근해야 될 방법과 입증해야 될 서류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상담을 한번 받아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산재가 뭐다. 그죠? 그리고 산재를 하는 노무사님들, 즉 산재 노무사들을 왜 만나면 좋은지, 즉 상담을 왜 받아보면 좋은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그런 산재를 지금 맞닥뜨리셨다라면은 당황해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